7월 임시국회,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가 될 수 있을까요? 공무원 일자리를 위한 80억 원을 어떻게 할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쟁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물인자를 마음에 수천 번 새기며 온 만큼 반드시 오늘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것입니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은 총 고용 대비 7.6%로 OECD 평균 18.1%에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는 사회복지, 소방, 경찰 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됩니다. 이런 공무원 늘리기 예산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저는 이것이 고속도로 깔리듯이 향후 수십조, 수백조의 우리 재정 부담을 국민과 후세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네, 우원식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 도 닦는 것처럼 원내 협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 발언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제는 비 피해 입은 청주는 600명 소방관이 80만 명을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다. 소방관과 경찰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호우 피해 상황과 좀 연관을 지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최대 추경에 있어서 최대 현안이 사실 이 80억 이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공무원의 채용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야권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만큼 이제 사실은 공공 서비스가 인원이 부족하다. 네. 우리 더 채용해야 될 필요성이 당위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거를 반대하느냐. 이걸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비 피해 상황에서 우리가 구조도 해야 되고 뭔가 공공 서비스 더 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더 강조함으로 해서 이 80억의 당위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한 번 뽑고서 끝이 아니다. 이거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 몇백억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우원식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 지금 OECD 평균에서 18.1%인데 우리는 7.6%다. 그러니까 턱없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도 이를 강조를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23.1%가 OECD 평균인데 우리가 7.6%다. 그래서 절반만 올라가도 81만 개의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OECD에서 2015년 기준을 해서 이제 18.1%라는 그런 자료를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결국 국민 혈세로 공무원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재정적 부담도 있고 이게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야당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은 소위 이렇게 추계 분석에 대한 시각차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앞으로 10년간 공무원 늘리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조 32억이 들어가는데 네. 야당에서는 그만큼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약 10년 동안 4조 8천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8천억 정도의 갭이 생긴다는 부분이고 네. 이 부분들이 매년 따지면은 약 3,700억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것을 30년 기준, 이 30년 기준은 뭐냐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정년 퇴직할 때 30년 복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23조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네. 재정 규모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네. 지금 이야기했듯이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재난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이런 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혜를 해야지 이걸 그냥 혈세를 통해서 공무원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81만 개의 자리에서 이거 공공 일자리가 마중물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조금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과연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500억 원의 예비비가 있고 이걸 활용해서 공무원 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본회의 통과 당시에 올해 본 예산에 있었던 수정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경찰, 소방관, 군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에 5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추경으로 가져왔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추경 자체가 논란거리로 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야가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양보가 반드시 전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김 교수님, 지금 500억 원의 예비비가 있고 이걸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일단 좀 내용이 어렵게 들리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500억이란 예비비는 사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0억은 뭐냐면 추경에 이제 배정하려고 하는 80억이라는 것은 채용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채용 비용을 예비비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네. 인건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인건비를 이제 배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근데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야권이 이렇게 이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이런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인식인데 사실 지금 굉장히 일자리 절벽에 와 있거든요. 누군가는 일자리 절벽에서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정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일종의 시장 실패가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리클 다운이라고 해가지고 낙수 효과를 해서 뭐 감세 같은 걸 해주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더 확충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대기업들은 거의 몇백 조에 달하는 사내 보유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자리는 없고 그렇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럼 일자리 없이 계속 가야 되느냐? 네.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런 시장 실패 상황에서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공무원의 증원을 좀 꾀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또 한 측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들어갈 비용만 계산하는데 이들이 채용이 돼서 만들어낼 생산할 가치라든가 또 이들이 소득을 얻어서 이제 그 경제 활성화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간과하고 무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발목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네.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단 이 목적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에 따라서 예비비가 있고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글자 그대로 예산 총칙에 따라서 사용 목적을 정해놓은 부분을 이제 목적 예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이 사용 목적 옆에다 적어놓죠.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이것이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아니다. 옆에 사용 목적이 뭐냐고 적혔냐 그러면은 공무원 정원 관련 비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인건비가 아니다 이거죠. 결국 80억 원이 시험을 치기 위한 비용이든 어떤 비용이든 공무원 채용과 관련돼서 다수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인 만큼 500억 예비 목적비 내에서 사용하라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여야가 표면적으로 대립하는 부분이고요. 네. 내면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80억의 추경안을 그럼 예비비로 쓰면 되지 이걸 그냥 잡아 넣느냐에 대한 부분은 네.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포석이 깔려 있죠. 뭐냐 그러면은 8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처리해 줘야만이 공무원 81만 개 자리 자체가 정치적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통령 공약 사인인 만큼 여당에서는 무조건 이걸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 80억 원이 비록 숫자가 80억에 불과하지만 이 부분을 만약에 진입을 시켜놓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허가를 해놓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81만 개 공적 부분 일자리 자체를 용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극력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500억 원 같은 경우에 이게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원래 오후 4시까지 정부의 수정안을 갖고 오라는 게 야당의 요구였거든요. 중재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3일 전에 지금 이낙연 총리가 뭐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야권에 대해서 네. 수정은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여야 간사들이 만나서 수정안을 정부에게 요구를 했지만 사실상 그럴 가능성, 특히나 이제 사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이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추경은 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대부분 사실 해줬는데 네. 이 정부가 들어선 이 마당에 일정 부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도 먼저 시작을 해주고 뭔가 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국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서라도 네. 이 80억의 어떤 일자리
가장 역점의 사안을 좀 지원해줄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야당의 이 반대를 하는 본질적 목적 자체는 혈세로 공무원 자리를 늘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돼야만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민간에도 창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모순이 있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결과로 증명되지 않은 그런 사안입니다. 어떤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성공을 하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민간 사이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과급이라든가 직무노동 기준 자체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만들어져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것이 수반되지 않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공공 부분 일자리 한 개 만들어질 때 민간 부분 일자리 1.5개 없어진다. 네. 이런 거는 연가불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러저러한 사안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공공 부분의 일자리는 쉽게 용인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해서 지금 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막판에 타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80억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추경이라든가 지금 현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조직법에 관해서는 야당들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8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용 목적에 근거된 정원에 대한 채용 정원에 대한 부분에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예비비로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 예비비로 갈 수도 있는 이 예비비를 써서 채용 문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시스템 만들 수 있는 비용을 쓰고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양보를 하고 정부 조직법을 가져가는 다른 형태를 법안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도 뭐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약간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야당들은 일자리 창출을 공무원으로 증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뭐 과거에 뭐 이 대공황 때도 보면 뭐 많이 우리가 알지만 뉴딜 정책에서도 결국에는 일자리거든요. 일자리에 소득을 만들어주고 그 소득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것이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장면에서는 저는 시장이 실패한 상황에서 시장이 지금 뭐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손 놓고 있고 그러면 세금은 어차피 걷어지는 것인데 그 세금을 어디다 쓸 것이냐의 부분은 또 정부에게 일정 부분 자율성을 또 줄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과연 오늘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추경안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에서는 추경안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도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미 씨와 이준서 최고위원이 구속된 뒤에 검찰의 칼날은 윗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유미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짓고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는 거는 국민의당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을 결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서, 이유미 씨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은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부단장이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이 증언자 이메일을 기자단 대표단에게 줬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를 줬습니다. 세 군데를 줬는데 기자단 대표단에서 그 이메일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 다음날 응답이 안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신을 확인했냐? 그러니까 수신은 확인된 게 맞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건 제보자는 맞구나. 왜냐하면 국민의당 제보와 관련해서 당신이 제보했냐 그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 지금 이런 취지의 말인데 제보자라고 전해진 인물에게 기자들이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그래서 맞다고 봤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참 김성호 전 의원의 입장에서 참 답답할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걸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검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이 처음 발생됐을 때부터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대선 캠프라든가 기타 선거에서 폭로를 할 때는 네. 그 폭로하는 부분들을 당이라든가 조직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 즉 제보자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었거든요.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만은 다 제보자가 보이지 않고 그냥 녹취, 그다음 카카오톡 이런 부분만 있고 당이 직접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저것을 신뢰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제보자가 자신 있게 왜 나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의식한 듯한 그런 김성호 전 의원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철저히 했다. 내가 기자 출신인데 이것을 못했겠느냐. 결국 이에 대한 것을 기자들한테 줬는데 기자들이 거기 제보자한테 이메일을 보냈고 네.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을 보냈는지 안 했는지는 수신 확인은 됐었다. 그래서 답은 안 왔지만 수신 확인은 됐다는 그 자체가 기자들이 질문 자체가 제보자를 맞느냐고 제보한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검증 차원에서 확실하게 통과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지금 수사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또 그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하는 겁니다. 관련된 발언도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영도 단장은 그때 이제 여수에 선거운동을 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절차에서 단장이 없으면 또 내부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죠. 제가 보고한 적은 없으니까. 이용주 의원은 여수에 선거운동을 하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단장이 있으면 단장 주재에 하는 거고 단장이 없으면은 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내부의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아니 뭐 제가 보고한 적은 없으니까요. 네. 이용주 의원은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었는데 지금 수석 부단장의 얘기예요. 네. 지금 보고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몰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이걸 두고 모르는 걸 전제하고 싶은 네, 거죠. 그렇죠. 꼬리 자르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일단 의도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본인은 또 몰랐다. 그럼 도대체 누구가 알았는지 좀 뭐 이 해명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답답함, 궁금함이 더 커지는 그런 장면인데 이 이유미 씨 제보 조작 사건 3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보를 조작한 단계가 하나 있고 그거를 제보를 활용한 것이 있고 이게 이제 상층 지도부가 이걸 인지 여부인데 문제는 이제 제보를 조작한 부분은 뭐 지금 이유미 씨라든가 이유미 씨 동생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거의 규정이 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건은 검증을 얼마만큼 했느냐, 즉 뭐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대로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도 이거를 그냥 활용을 했다는 측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가장 핵심적인 단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명선거 추진 단위입니다. 그런데 부단장도 몰랐다. 그 단장은 여수에 가 있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거를 검증을 제대로 해서 발표를 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이 담당 부서의 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보가 들어오면 이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부터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면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줬는데 답이 없으니까 확인된 걸로 알았다. 이런 거는 국민적인 어떤 동의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보자가 누군지 그리고 제보하는 경위가 누군지 이런 과정들을 이제 확인을 했어야만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할 텐데 그거 없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 부분 여기에 이제 의혹이 더 쌓여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당에 대한 이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윗선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또 실체적인 진실이 뭔지 어떻게 밝혀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당의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청와대에서는 전 정권의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생중계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전에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보다 내용이 더 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내용의 문건들이 발견된 건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국정교과서라든가 한일 위안부 문제라든가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총 1,361건의 문건인데 이 중에서 254건이
공식 회의 기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식 회의 기록인데 청와대 이제 기록물로 봐야 되겠죠. 대통령 네. 기록물로 봐야 되는데 상당히 그 예민한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적법하지 못한 지시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파장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잇따라 문건이 발견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문건을 왜 생중계하며 호들갑 떠냐 이런 비판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의도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법적으로 지금 적법성 문제에서 저희들은 위법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법률 자문단에 넘겨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 고발을 할지 여부를 조만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청와대가 생중계까지 요청을 하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여론몰이와 함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다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말을 요약을 해보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하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신 네. 것 같은데 사실은 법률적인 부분은 아마 청와대가 발표하기 전에 굉장히 예민하게 다 확인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3일 날 그 자료를 확보했는데 그거를 뭐 한 11일 이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네. 사실은 뭐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이것들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부분은 이것을 발표했을 때 어떤 이 법적인 문제가 걸리느냐 그거를 많이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가 보면 처음에 나왔던 300여 개의 문건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필로 된 문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성자도 없고 사실 공식 문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적법하다 그래서 공개를 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 문건을 보면서 그 과정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탄핵이 되고 황교안 이제 전 총리가 대행이 되면서 사실은 특검이 뭘 요구하냐면 압수수색을 요구합니다. 네. 압수수색을 요구하자마자 부랴부랴 이 문건들을 마구 정리해가지고 대통령 기록실로 옮겨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만큼의 것들이 방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기록물로 정리가 안 된 것이죠.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느 것이 법적이고 어느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제 또 나온 것은 또 다릅니다. 1,300여 건 것 같은 거는 자필 메모가 아니라 생산된 문건이라는 거죠. 공식 네. 문건이 있기 때문에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도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공식 문건이기 때문에 네. 이만큼 이제 법적인 어떤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본다는 것이고 정치적인 의도는 분명히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이 지금의 어떤 재판과도 연루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치적 효과라는 것은 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뭐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처럼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노림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라 그러면은 그 정의 자체가 이렇습니다. 대통령 보좌기관이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생산을 한 그런 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 회의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법률상에 이관을 했다 안 했다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관을 안 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은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유출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법률적인 어떤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이야기될 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처음에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은 이 문건 자체가 사본이니까 기록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원본 같으면 이게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사본이기 때문에 기록물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건 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그러면 조홍천 문건 당시에 문건 유출 그것이 사본이었고 이 부분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났었고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유죄를 만약 판결 날 경우에는 결국 대통령 기록물 유출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사본이 아닌 사본에도 사본 자체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적으로 해석하기가 애매하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17조가 제19조에 따른 부분입니다. 제17조에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당이 되려고 그러면 6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인비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정무직 인사에 대한 자료, 그리고 국가
그 상당히 국정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 등등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한 자료들이 대통령 그 기록관리법 17조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유출을 해보건데 충분히 대통령의 지적 기록물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조에 따르면 이 부분에 유출을 하고 유출도 물론 처벌을 받겠지만 내용도 발설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17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조에 따른 내용을 발설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야당에서 충분히 법적인 절차를 따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관심이 되고 있는데 일단 내용도 문제인데 공개된 걸 두고 또 문제를 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공방이 앞으로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